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이 왜 들어져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상담해 오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연 앞에서는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내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71살 박복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며느리 은지가 처음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온 건 2019년 초봄이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데려온 날인데 저는 냉장고를 뒤져서 갈비찜을 준비했거든요. 처음 만나는 여자 앞에서 아들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집이 따뜻한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밑반찬 꺼내 상을 차리면서 혼자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어서요. 은지는 키가 크고 눈이 또렷한, 처음 봐도 야무져 보이는 처자더라고요.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닌다고 했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제 곁에 찰싹 붙어서 갈비찜 만드는 법을 꼭 배우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는데 저는 이미 그때 마음이 기울었어요. 뭘 물어봐도 또박또박 대답하고 제 손 잡으면서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은 그해 가을에 작은 가족 식사로 조촐하게 치렀어요. 은지가 낭비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하다고 했고 아들도 동의하니까 저도 그러자고 했죠. 어차피 저도 홀몸이라 크게 치를 형편도 못 됐고 두 사람이 좋다면 그게 맞다 싶었어요. 대신 신혼살림 보태라고 제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내 쥐어줬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는데 아들 내외가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왔고 명절엔 먼저 연락해서 전 부치겠다고도 했거든요. 은지 덕에 저도 카카오톡을 배우고 화상통화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도 배웠어요. 동네 친구들한테 딸이 생겼다고 자랑하고 다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시절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편이 아릿해요. 그때의 은지가 진짜 은지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얼굴이었던 건지 지금도 그게 헷갈려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부터 은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명절에 오면 예전처럼 부엌에서 같이 전을 굽는 대신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방문 횟수도 한 달에 1번, 2달에 1번, 점점 뜸해졌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고 저는 혹여 간섭하는 시어미처럼 보일까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힘든 게 당연하지. 내가 너무 기대가 많은 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다잡곤 했거든요. 돈 문제도 생겼어요. 아들 내외 전세 계약이 끝난다며 도움을 요청해 와서 저는 5천만 원을 더 보태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탁도 은지가 먼저 아들한테 말하라고 시킨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갚겠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드렸던 용돈 봉투도 어느 해부터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먼저 꺼내기가 민망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살기 빠듯하다는 말만 들려올 뿐이었죠. 이미 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자식 앞에서 더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냥 잊기로 했어요. 가장 깊이 상처받은 건 말이었어요. 은지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살림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도 요즘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무슨 관여를 했나 싶어서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게 관여였는지, 살림 보태준 돈 얘기 한마디 안 꺼낸 게 관여였는지, 그 말 이후로 저는 아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스스로 줄였어요. 혹여 진짜로 간섭하는 시어미가 될까봐. 아들이 힘들까봐 걱정이 앞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은지가 원하던 거였어요. 저를 아들로부터 서서히 떼놓는 것. 저는 그 계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죠. 보험 서류를 발견한 건 완전히 우연이었어요. 2022년 여름, 더위가 한창인 7월이었는데요.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다가 서랍장 맨 아래 칸, 그것도 낡은 수건 뒤에 반쯤 끼어있던 두꺼운 종이 봉투를 하나 꺼냈거든요. 남편이 2017년도에 뇌출혈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 남편 이름으로 된 보험들을 한 차례 정리한 적이 있어서 처음엔 그때 빠뜨린 서류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남편 살아있을 때 들어둔 보험 중에 정리가 덜 된 게 있나 싶기도 했고요. 돋보기를 찾아 쓰고 천천히 펼쳐보는데 뜻밖이더라고요. 남편 이름이 아닌 거예요. 박복순. 1954년생. 제 이름이었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계약자 칸엔 낯선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김은지. 제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눈이 나빠서 잘못 읽은 건가 싶어서 돋보기를 한 번 더 닦고 다시 들여다봤어요. 틀림없더라고요. 김은지, 피보험자 박복순. 가입일을 보니 2020년도부터였어요. 결혼하고 채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던 거예요. 세 개 보험사 서류 모두 제가 피보험자, 은지가 계약자였고 납입기간은 20년이었어요. 합산 월 보험료가 25만 원 정도니까 은지가 이 돈을 3년 가까이 내왔다는 뜻이잖아요. 처음엔 며느리가 몰래 저를 위해 들어준 건가 싶어서 잠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게 미안해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근데 그건 마지막 서류를 펼치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공식 증권이 아니라 보험 설계사가 만든 내부 설계안 같은 거였어요.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사망보험금 설계안, 내부용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안에는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계산된 사망시 예상 보험금이 표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총 사망보험금 수령 예상액 3억 2천만 원. 수익자 지정 김은지. 비곡. 시어머니 단독 가입 구조. 동의서 날인 확인 필요. 그 숫자를 읽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질 못했어요. 다리가 풀려서요. 3억 2천만 원의 수익자 김은지. 제가 죽으면 며느리가 3억이 넘는 돈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선풍기 바람이 등줄기에 닿는데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보험에 동의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사인을 한 기억도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는데 서류에는 제 인감도장 흔적이 2군데 찍혀 있는 거예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2년 전쯤에 인감도장이 없어졌다가 며칠 뒤 다시 제자리에 나타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깜빡 잊고 다른 서랍에 뒀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아들 내외가 집에 와 있던 사이에 누군가 꺼내다 썼다는 거였어요. 열쇠를 맡겨뒀으니 집에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제 도장이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서에 찍혀있던 거예요. 그날 밤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은지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내야 하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분명했어요.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저 몰래 제가 죽으면 자기가 돈을 받는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 그것도 20년이나 되는 장기 계약으로요. 서류를 발견한 지 일주일쯤이 지났을 때 40대쯤 돼 보이는 낯선 여자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보험사 담당자라며 보험 확인차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어떤 보험이냐고 물었죠. 담당자는 태연하게 서류를 꺼내면서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갱신 시기가 됐다며 고객님 서명이 한 군데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한 기억이 없다고 했더니 설계사 표정이 잠깐 굳더라고요. 그러고는 가족분이 챙겨주신 것 아니냐고 했고 며느리가 계약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꺼내는 거예요. 피보험자 동의를 받았다고 서류에 나와 있다는 말도 덧붙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사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그 여자는 아마 제가 가입한 걸 기억 못하는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치매 걸린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잘 보살핌 받고 있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설계사가 돌아간 뒤에 용기를 내서 은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보험 서류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3시간 뒤에 돌아온 답장은 짧고 차가웠어요. 무슨 보험이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한테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은지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치매 노인처럼 몰아갈 준비까지 이미 맞춰둔 거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겁이 났어요. 그리고 그 겁 뒤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 여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저는 혼자였어요. 아들한테 말을 꺼내면 며느리 편을 들까봐 무서웠고 주변에 알렸다가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는 법도 몰랐고 혼자 법을 알아본다고 해도 내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었죠. 나이 들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에 기댈 데가 없다는 걸 그 기간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시기에 은지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왔어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던 안부 전화를 일주일 단위로 하더라고요. 건강은 어떤지, 밥은 잘 먹는지,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진 않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고마웠을 그 말들이 이젠 제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소리는 다정한데 그 다정함이 더 무서웠거든요. 그해 11월엔 은지가 근처 요양원을 같이 둘러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일흔도 안 됐고 아픈 데도 없잖아요. 복지관도 혼자 다니고 텃밭도 혼자 가꾸고 장도 혼자 보는 사람인데요.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다면서 아들도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지는 아들 이름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저를 가둘 수 있으니까요. 그 긴 겨울 내내 저는 냉장고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뒀어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봉투가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요.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고 드라마에서 보던 일들이 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무언가를 넣거나 제가 넘어지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그 기간에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나 빠졌어요. 이듬해 2월 결심을 했어요. 은지 없이 아들을 단둘이 만나야겠다고요. 명분은 어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같이 들어달라는 핑계로 아들을 불렀고 병원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미리 준비해 온 걸 꺼냈는데 복지관 디지털 배움터에서 배운 화면 캡처 기능으로 서류를 찍어두고 구청 복사가게에 가서 출력한 거였어요. 그 종이를 아들 앞에 내려놓으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이게 뭔지 알고 있냐고요. 아들은 서류를 훑어보다 얼굴이 굳더라고요. 인감 도장 이야기, 설계사가 다녀간 일, 카카오톡으로 치매 취급을 받은 것, 요양원 입소를 유도했던 것까지 차분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잔만 두 손으로 감싸고 테이블만 바라보다가 은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도 그 옆에서 다 들었어요. 아들이 수익자가 왜 은지 이름이냐고 묻자 설계사 실수라고 하고 도장을 왜 허락 없이 썼냐고 묻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한 일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며 억울하다고요. 나도 어머니 잘 되길 바래서 한 건데 이게 뭔 취급이에요. 나 너무 억울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들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 싸움이 쉽지 않겠다는 걸 알았어요. 은지는 상황이 불리해지면 울음부터 나온다는 걸. 그리고 아들은 그 울음에 약하다는 걸. 저는 이미 몇 년에 걸쳐 배워왔으니까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아들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그 손의 온도가 따뜻했어요. 그게 그날 제가 받은 유일한 위로였어요. 아들과의 이야기가 흐지부지 끝난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복지관 상담 선생님이 금융감독원 민원과 법률구조공단을 알려주셔서 그 두 곳을 찾아갔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찾아간 법률구조공단 건물 앞에 서 있을 때 제 평생에 이런 곳에 올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게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상법 제731조에 명시된 내용이래요.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 보험들은 계약 무효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친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혼자 끌어안고 버텼던 그 긴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서류 정리하고 사진 찍고 설명 쓰는 모든 과정을 변호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자 은지가 아들을 앞세워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울지 않더라고요. 대신 아주 차갑게 민원까지 넣었냐고. 이 일이 커지면 아들 직장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제가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했어요. 저를 협박하는 거죠. 그것도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은지의 말보다 그 침묵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보험에 내가 동의를 해야지.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 그 말을 했을 때 은지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보험 3개는 모두 금융감독원 중재를 통해 계약 무효 처리가 됐어요. 피보험자 동의 없이 가입된 보험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명확하니까 은지가 반박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보험사들도 별다른 이의 없이 무효 절차를 밟았어요. 서류를 처음 발견한 날부터 최종 무효 통보를 받던 날까지 꼬박 9달이 걸렸어요.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아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은지한테 속은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도 피해자였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도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미운 마음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제 몸만 축나잖아요. 그걸 이제는 알거든요. 아들 내외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혼은 안 했어요. 아들이 원하지 않아서요. 저도 더 이상 어쩌라고 강요는 안 합니다. 다만 은지는 이제 제 앞에 안 나타나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혼자 와서 우리 둘이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예전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텃밭에 물 주고 복지관에 가고 이웃 어르신들이랑 밥을 먹어요. 냉장고 위엔 아직 그 봉투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봉투요. 안에 있는 서류들은 이미 처리가 끝났지만 봉투만은 안 버렸어요. 그게 제가 이겨낸 증거니까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다행히 나는 살아있다고, 다행히 나는 싸웠다고, 다행히 나는 지지 않았다고. 이 이야기를 쓰는 건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까 봐요.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자식 믿는다고 모른 척 당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된 서류는 내가 알아야 돼요. 모르고 서명한 것, 모르고 찍힌 도장, 모르고 들어진 보험 다 확인해 보세요. 무섭지 않냐고요? 아직도 조금은 무섭죠. 그런데 무서워도 사는 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71살 박복수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며느리가 시댁 방문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명절에 안 가도 된다. 시어머니 연락은 남편이 필터링해야 한다. 저도 알아요. 그 말들이 왜 나왔는지. 과거에 억울하게 당한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흐름 자체를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들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 연락 한번 했다가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요? 라는 소리를 듣고 명절에 오라고 했다가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소리 듣고 그러다 보니 아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아픈 것도 말하기 조심스럽고 박복순 어머님도 딱 그러셨잖아요. 간섭하는 시험이 될까봐 스스로 연락을 줄이셨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머님을 고립시키는데 이용당한 거예요. 며느리의 경계는 존중받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경계가 시어머니를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건 경계가 아니라 통제예요. 어머님한테 요양원 미리 알아보자고 한 게 배려인가요? 아들 이름 들먹이면서 겁준 게 며느리의 권리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서류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자식 믿는다고 눈 감으면 안 돼요. 어머님들 이 영상 보시면 내 이름으로 된 보험, 통장 서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